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하면 정석, 금융의 정석 김정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이제 이론 강의 한번 시작해 볼 텐데, 먼저 일단 제 강의를 선택해 주셔서, 믿고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일단 투자자산 운용사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해당 강의, 인강의 이제 목표는 쉽고 빠른 합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자산 운용사 협회 기본 교재를 보면 총 5권으로서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그죠? 그리고 이 투자자산 운용사 교재는 좀 협회에 약간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외국 교재의 번역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물인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만 봐서는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험이 과거에 이제 이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시험은 사실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1임 투자자산 운용사, 다음에 집합 투자자산 운용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시험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임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것은 이제 증권 FP라는 시험이 있었었거든요. FP 시험, 증권 FP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투자자산 운용사, 지금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 시험의 주된 게 이제 요거였거든요. 요게 두 개가 근데 합쳐져서 투자자산 운용사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행됐는데, 그리고 처음 시행될 때는 또 130문항이었는데 지금 또 이제 100문항 수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과거 시험은 정말 전문가 시험답게 꽤 난이도가 높았었습니다, 집합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은 그리고 130문항일 때보다 또 문항 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수준은 다른 어떤 대행인 시험이나 자문인력 시험 수준과 비슷합니다, 문제 수준이.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파생상품 투자운용 자문인력 정도처럼 계산 문제가 꽤 있죠. 한 10문제 내외라고 이제 보시면 되면 10문제가 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있어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 문제도 사실은 이제 식에다가 대입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정말 이제 계산 문제를 싫어하시는 분만 아니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 인강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계산 문제가 싫다,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10문제 남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도 내가 90점은 맞을 수 있는데, 그럼 암기라도 잘 하시겠지. 암기도 싫고 계산도 싫다. 그럼 아예 시험 공부를 안 하셔야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00문항 또 이제 시험이니까 2시간 치는데, 이게 이제 근데 투자자산 운용사 근데 어렵잖아요 라고 하면, 일단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은 처음 공부하니까 당연히 낯서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우리 정석 수학책도 한번 봐보세요. 처음 보니까 어렵잖아요. 당연히 어렵지. 어렵고 이제 처음 봐서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양이 많아요. 협회 교재 그 두께를 보시면 알지만 총 5권짜리가 양이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100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직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곧바로 그 다음 시험에 거의 똑같이는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얕고 자주 공부해야 돼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이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시험은 이제는 얕고 자주 봐야 돼요. 깊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 보면 이제 협회 교재를 후배 파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혀 수업에 언급도 안 했는데 괜히 혼자 풀어보시면서, 아니면 다른 문제집에는 있던데요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죠.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인강을 이제 강의하는 그 주된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고 빠른 합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는, 예를 들어서 식의 원리까지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시수가 이렇게만 해도 거의 지금 100강에 다다를 거거든요. 100강 정도 되는데, 그렇게 설명드리면 200강이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고 강의하는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죠. 200강을 다 찍어야 되고, 원리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거 좋죠.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더라라는 부분입니다. 필요 없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근데 또 교재 곳곳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거의 이제 자주 출제되지 않고,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고,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공부할 거 나오는 거 중요한 내용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참고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노트를 사용해서 이제 강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강의 노트.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협회 교재를 아예 구매하지 않고 강의 노트만 가지고 공부해도 합격하지 않느냐? 그거는 사실 뭐 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시험의 원칙은 그 협회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자라는 그런 이제 협회에서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가타부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판단인 거죠. 보다가 이제 강의 노트 이런 걸로만 나는 또 시간이 또 없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거의 시험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시작한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런 선택도 가능하고, 아니고 나는 좀 편안하게 왜냐면 이제 협회 교재의 내용들을 이제 책을 읽어보면 제 설명을 듣고 책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제 또 쉽게 이해가 될 테니까 책이 쉽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면 책을 이제 가지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 선택이니까 자기 이제 더 공부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이 PPT는 어차피 강의 노트로 주어지는 부분이니까요. 다 그렇게 이제 인쇄를 하셔서 학습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쨌든 이제 100문항이 출제가 되고 전부 다 1점씩입니다. 1점씩이고요. 시험은 어떤 변별력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한 10문제 정도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60문제 정도는 이제 평범한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20문제 정도는 정말 이제 쉽게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한 절대 10점, 20점은 없을 거예요. 시험 결과를 보시면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한 30점이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합격은 그 중에서 이제 70점 이상 맞아야 된다. 과락 없이, 과락 기준. 그죠? 40% 이상. 각 과목마다 과락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수를 평균적으로 잘 받아내면서 총 70점 이상. 그래서 이 70점이라는 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60점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100개 중에서 30개나 틀려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30개나 틀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보신다면 또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나름이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보면 1과목이 1권이죠. 협회 교재 1권이고요. 2과목이 2권입니다. 2과목이 2권이고 여기서 이제 30문항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에 그 증권 FP 부분이 요 내용이죠. 1과목이 이제 증권 FP 부분이고 나머지가 이제 그 집합투자자산 운용사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권이고 여기 이제 법규 관련된 부분, 그죠? 요 두 개, 직무윤리와 법규 이게 이제 3권이죠. 그래서 3권은 제가 따로 이제 그 정리해서 강의 노트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여기까지가 이제 전략, 운용 결과 분석까지 이게 이제 협회 교재 4권이고요. 거시경제와 분산투자기법이 이제 얇은 책이 5권이다, 그죠? 5권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권수대로 책대로 이제 책을 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책대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항수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여기서 이 정도 시험이 나오는구나, 나오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2시간이니까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문제 수준 자체가 한 평균적으로 1분에 한 문제 정도 풀 수 있게끔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또 그런 반면에 덜 걸리는 문제들도 꽤 있으니까 공부를 하셨다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공부를 안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죠. 왜? 모르는 거 그냥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찍으면 또 찍다 보면 빨리 풀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바로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4과목이 아니라 참 3과목이죠. 3과목 100문항이면 3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과목부터 그러면 1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1과목에서는 이렇게 이제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1권에서는 그래서 세제에 관한 내용. 근데 우리가 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세무사라는 전문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맛만 보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이렇게 암기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요거 그래서 1권에서는 사실 1권 내용 자체가 어떤 상품 명세들이에요. 이런 금융회사가
이런 금융회사에 이런 상품들이 있고 내용은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렵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있구나 하고 이제 반복해서 외우는 거고 숫자들 뭐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용어들이 낯설고 어려워서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금융상품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시기 쉬울 거다.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지만 또 제가 강의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첫 번째 세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울 거냐? 일단 국세기본법. 전반적이네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납부되면 충당되고 납세 의무가 사라지는지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들은 이제 우리가 소득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죠? 소득세법 내용인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그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체계, 교재 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이제 소득세법은 요 소득세의 어떤 부과 어떤 형태는 요렇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이것도 큰 틀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소득세 중에서 이제 소득 중에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두 개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금융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 같은 거 처분할 때, 부동산 처분할 때 양도소득 발생한다, 그죠? 이 양도소득.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건 요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매매라든지 증권을 매매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라는 걸 낸다, 그죠? 그래서 증권거래세까지. 말 그대로 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3번과 4번은 이제 금융 상품과 관련된 세제다, 그죠? 그 부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국세기본법 이제 보도록 할게요. 책과 함께 그 섹션 순서대로 쭉 한번 해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섹션이 조세의와 정의와 분류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우리 읽어보면 조세라는 것은, 세금이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부과하는 곳이 이 두 개다, 그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국세인 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세인 거다, 그죠? 여기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 급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내는 게 아니다, 그죠?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낸다고 나한테 뭐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상 없이 그냥 떼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뭐 이런 거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첫 번째 시험에 대비해서는 일단 조세 분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주체에 따라서 방금 읽어봤지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소득세라든지 법인에 주어지는 법인세, 그러니까 개인이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 법인이 돈을 벌면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죠? 그런 거. 아니면 상속증여세, 이런 것들 대표적인 국세다, 그죠?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내가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그래서 뭐 주민세 뭐 이런 거 낼 때, 그죠? 재산세 이런 걸 낼 때고 이제 지방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조세의 정가성으로 직접세와 간접세,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부과한 사람이 직접 납입하는, 우리 소득세 나한테 부과하면 내가 소득세 내잖아요. 그런 건 직접세라고 하고, 근데 내가 부과했는데 이 부과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는 거죠.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정부에서는 우리 이제 사장님들한테 내게 그러니까 부과시키면 사장님들은 그거를 내고 또 누구한테 부과시켜요? 우리한테 부과시킨다, 그죠? 우리한테 부가세 10%를 부과시켜서 그걸 충당하죠. 결국 내는 사람은 우리다, 그죠? 요렇게 이런 것들 우리는 간접세라고 한다. 그래서 조세 정가성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지출의 목적성,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걷는 거 목적세라고 하고, 그냥 우리 소득세, 그러니까 재원 충당을 위해서 걷는 건 보통세가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단위가 가격이라면 대부분 이거겠죠, 그죠? 종가세이고, 양으로 한다면 종량세다. 술처럼, 주세처럼, 주세처럼. 그래서 종량세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율의 구조에 따라서 비례세와 누진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금액이 뭐 많아지면 우리 소득세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연봉에 따라서 연봉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진다, 그죠? 그런 것들 이제 누진세. 그게 아니라 우리 뭐 이자 소득세처럼 그냥 내가
이자 받을 때 그냥 15.4% 떼고 땡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비례세다 그죠? 비례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딱 체크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교재 보면 우리나라 조세 체계에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그 국세 안에서도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목적세, 다음에 지방세에서도 보통세와 목적세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는 사실 잘 출제는 안 되는데 아예 안 되지는 않아요. 나온 적은 있으니까요. 뭐 10번에 한 번 나와도 그건 나온 거니까 그죠? 그런 정도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세이자 직접세이고 부가한 사람이 직접 내는 거고, 간접세, 부가가치세, 제가 많이 낸 주세, 술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 그다음에 뭐 인지세, 살 때 인지 붙이는 거죠. 인지세.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내가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 간접세이고 이거 역시 국세다. 그다음에 목적, 교육 목적 그죠? 농어촌을 위해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 이제 목적세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도 있죠. 요거는 이제 지방세인 거죠. 지방교육세니까. 그죠? 그다음에 지방세도 보통세와 그래서 목적세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뭐 취득세라든지 뭐 차를 샀다, 집을 샀다. 그죠? 등록면허. 내가 면허를 내가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좀 가게를 차렸는데 면허를 따야 된다. 그런 등록면허세. 아니면 내가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죠? 주민세. 그다음에 내 재산이 있어서 집이 있다. 이런 재산세. 목적세는 이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한 꼼꼼히 두세 번 정도 그냥 정독해서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섹션 1은. 다음 이제 섹션 2 그러면 총칙에서는 어떤 걸 좀 살펴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간이라는 용어와 세법에서 기한이라는 용어. 그래서 기한은 일정 시점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언제까지다라는 거잖아요. 일정 시점.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라고 했을 때 기한. 이제 언제까지 내라. 뭐 이런 기한. 그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다음 날로 미뤄지겠다라는 부분 하나 체크해 놓으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 5월 10일까지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5월 10일까지 내가 이제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뭐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 기한을 제출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5월 10일 날 직접 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5월 10일 날 발송을 하면 되는지. 근데 뭐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우편 일부인이 찍힌 날 신고대공수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제 우편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여기 도장 꽝 찍힌다 그죠? 요거 찍힌 날, 그날 이제 신고된 것으로 봐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5월 11일이다라고 5월 11일 날 이제 우체국 가서 제출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도장 찍혔으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것들 정도 그냥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서류의 송달 부분입니다. 자, 서류 이제 일단 세금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세금 내라고 이제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서는 이제 보내야 될 건데 보낼 때 첫 번째 교부 송달이 있습니다. 교부 송달. 교부 송달은 말 그대로 그 세무공무원이 직접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요거 세금 내세요라고 이제 서류를 전달하는 거죠. 교부 송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편 송달.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우편 송달. 근데 우편 송달은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떻게? 등기 우편으로 보낸다라는 거. 왜? 받은 사람이 나 그거 못 받았는데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그런 이제 위험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꼭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자송달의 방법도 있죠. 이메일로 보내는 거. 근데 이메일도 주의할 게 뭐예요? 전자송달은 그 신청자,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메일로 받을 때는 우리가 선택해야, 그죠? 뭐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서류 같은 것들 내가 동의해야 이메일로 받죠. 안 그러면 원래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그죠?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거.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송달. 이건 뭐냐?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 가나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냥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뭐 신문이나 이런 데 그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14일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14일입니다.
어떤 경우냐?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 내가 이제 보내주려고 해도 못 보내는 거야, 이건. 두 분 마찬가지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내고 싶어도 이건 못 보내줘. 국내에 있더라도. 다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어. 아니면은 2회 이상 교부 송달. 세무공무원이 갔어. 2회입니다. 2회 이상. 갔는데 수취인 부재로 곤란할 때. 이건 일부러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세 가지의 경우에는 그냥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퉁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 이제 서류의 송달. 일단 지금까지 한 것 중에는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섹션이죠. 납세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느냐라고 했을 때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딱 지나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이제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연말정산, 그러니까 자동 확정되고 이제 뭐 이렇게 연말정산하고 끝나잖아요. 따로 신고하고 납부하진 않지만 어쨌든 요때, 그죠? 요때. 근데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그다음에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요런 차이.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뭐 6월 1일이다 참고로, 그죠? 6월 1일. 딱 6월 1일에 그 재산을,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이면 건물, 땅이면 땅, 그죠? 그래서 고액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 넘어가는 고액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맞는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요거 연결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의 확정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보면 신고 확정과 부가 확정이 있다라는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요 자동 확정도 있긴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합시다.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신고 확정은 우리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같이 내가 저 요번에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뺄 거 공제할 거 공제하고 요만큼 세금 내면 됩니다라고 내가 신고했다. 그러면 그걸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신고 확정입니다. 근데 부가 확정은 상속세, 증여세.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시험에 가끔 출제됩니다. 그래서 부가 확정이 상속세, 증여세라는 것만 외우면 나머지 뭐 신고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상속세, 증여세. 왜냐면 상속, 증여세는 사람들이 많이 숨기잖아요. 상속받은 거니까 몰래. 아니면 살아있을 때 부모님 나한테 돈 준 거 이런 것들, 증여한 거 이런 것들은 숨기기도 좋고 잘 신고 안 하니까 사람들이 신고 안 하니까 그리고 속이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부모님한테 뭐 얼마 증여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국세청에서 시끄러. 그냥 너 딱 보니까 요만큼 받았네. 요거에 대해 세금 내. 국세청에서 부과해서 확정한다라는 거. 그 차이입니다. 다음에 인지세하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우리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 뭐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동 확정이에요. 자동 확정. 그냥 자동 확정.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 확정. 이렇게 어쨌든 확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그럼 이제 납세 의무 확정되었으면 어떻게 되면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하느냐 봤을 때 당연히 돈을 내면 되죠.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죠? 아니면은 부가가 취소되면 납세 의무가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거고.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국세 부가 제척 기간. 그러니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납세 의무가 발생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걸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료되었던가? 그럼 이제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던가? 부과를 했는데 이제 돈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남기고 버티네? 근데 내가 잊고 있었어.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이제 납세 의무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서 2번 국세 부과 제척 기간입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그러니까 제척 기간의 만료라고 하죠. 일단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세는 10년이고요. 그냥 일반 세금은 5년입니다. 요 기간이 지나버리면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요 있었다 그죠? 납세 의무 성립 이걸로부터 그죠? 요 기간이 지나버리면 부과를 못 하는 거라. 이제 국세부가 제척 기간입니다. 그래서 5년. 상속 증여세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조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해서 몰랐으면 국세청이 그럼 7년. 사기를 쳐서 몰랐으면 10년.
그리고 국제 거래가 수반된 부정행위는 15년. 반면에 상속증여세는 그냥 신고를 안 했건 사기건 국제 거래가 수반됐건 다 몇 년 그냥 다 15년. 그리고 특히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법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안날로부터. 꼭 부과하기 위해서 이게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 10년. 그죠? 그리고 70, 15, 그냥 15. 이렇게 해서 숫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완성 말씀드렸다 그죠? 소멸시효의 완성이란 것은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또 이 촬영을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지하철역이 저희 그 지하철역에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자, 이제 그 탈영하시는 분들, 불법 탈영하신 분들 돌아오세요라고 이제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군대에 가셨다가 또 이 불미스러운 그 교육 영상 혹시 그 신병 때 보시지 않았어요? 그 탈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때 이제 그러니까 탈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군대 다시 안 돌아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40살까지인데 어쨌든 근데 이게 그 전에라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5년일 겁니다. 아마 5년이 지나면 이제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있습니다.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에요. 다시 5년. 그게 뭐냐? 소멸시효 중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각 이제 참모총장 분들 있죠. 그 참모총장 분들이 뭐 육군 참모총장이 자 육군 탈영하신 분들 자 돌아오세요. 제가 봤던 그것처럼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에요. 근데 그걸 아마 매년 할걸요. 매년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40살까지 도망 다녀야 된다는 거죠. 탈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탈영. 젊은 날 다 가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자, 어쨌든 그런 것들입니다. 마찬가지 세금도 안 내고 도망 다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얼마 도망 다녀야 되느냐? 부과되고 나서 이렇게 부과되고 나서 이제 5년입니다. 5년 이게. 5년 잘 도망 다니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이 세금 내세요. 안 내신 분들 이러면 그때부터 다시 5년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거의 내야 되겠죠. 그죠? 5년이라는 거. 어쨌든 소멸시효 완성은 5년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안 내면 그 다음 사람이 내야 된다라는 게 2차 납세 의무자예요. 그 다음 사람이 2차 납세 의무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 또 의외로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이 해산하면서 뭔가 내야 될 안 낸 세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법인이 해산돼 버리니까 안 냈으면 2차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 청산인이다라는 거. 청산인. 해산법인의 2차 납세 의무자는 청산인. 그다음에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그리고 그 법인은 서로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어떤 안 낸 세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그러니까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 과점주주가 2차 납세 의무자고 반대로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안 냈다. 그러면 그 법인이 2차 납세 의무자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의 2차 납세 의무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사업을 양도했어요. 근데 이 양도인이 안 내거나 양도인이 알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2차 납세 의무자는 사업 양수인이다라는 거. 사업 양도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자는 사업 양수인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는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수정 신고, 경정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부분입니다. 기한 후 신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내가 덜 냈거나 더 냈을 때 덜 냈으면 이제 내가 더 낼게요 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더 냈으면 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한 후 신고는 내가 이제 그 기한 내에 못했어. 그때 이제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고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는 일단 내가 그 납기 내에 납기를 한 거예요. 납기를 한 거. 이거는 납기를 안 한 거. 그래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납기는 했는데 납입은 했는데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표준 금액입니다. 요거에 이제 세율이 요거에 이제 세율이 곱해지면 세액이 산출되는 거예요. 세액이. 그게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미달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덜 낸 거지.
아니면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받은 거야. 그죠? 받을 거에 비해서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는 거를 덜 냈던가 아니면 돌려받는 거를 많이 받았던가. 그랬을 때 하는 게 수정신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신고서를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만 제출하면 그 경과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6개월 내에는 뭐 몇 프로, 그다음에 1년 이내에는 몇 프로,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몇 프로 가산세를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몇 프로까지는 이제 책에서는 이제 삭제했으니까 몰라도 되고 어쨌든 2년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 일부가 경감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이제 더 낸 거야. 내는 걸. 그래서 보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 신고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구분하세요. 그죠? 요거는 미달 신고, 요거는 과다 신고. 그죠? 그 다음에 결손금 또는 아니면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거예요. 과소 신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더 낸 거죠. 내가. 낼 거에 비해서 더 낸 거예요. 이거는 신고기한 경과가 좀 바뀌어가지고 5년 이내, 옛날에는 3년이었는데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경정 청구는 5년 이내 할 수 있다. 내가 더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겠다. 5년 이내. 그다음에 이제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나버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신고 기한 안에 그래도 신고는 한 거예요. 근데 신고 기한이 지나버리면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그러니까 6개월에 이제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 경과 기간에 따라서 해당 가산세액의 일부를 또 깎아주겠다. 근데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내지 말라고 아닌 거죠.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지나면 가산세가 붙는데 지금 다 가산세를 요거는 가산세를 좀 깎아주겠다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숫자들 조심하시면 되겠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국세 우선의 원칙 말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진 거죠. 빚을 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세금도 안 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채권자들은 이 사람한테 이제 돈을 뜯어갈 이제 권리가 있죠. 그죠? 채권자니까 채권을 이제 이렇게 추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도 안 냈잖아요. 그럼 나라에서는 이 사람한테 세금도 받아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조금 있을 때 이 돈을 누가 먼저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다고요? 국세 우선의 원칙. 세금을 먼저 이렇게 뜯어갈 수 있다라는 뜯어간다 표현 좀 이상한데 이제 충당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세 채권과 그래서 뭐 국세 그 가상금, 체납처분비, 뭐 지방세 이런 국세, 지방세 어쨌든 국세 채권과 일반 채권이 경합하게 되면 국세 채권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더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선하는데 예외는 당연히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뭐 강제 집행, 이제 압류 들어가는 이야기다, 그죠? 강제 집행. 그다음에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 비용. 그것들은 이것들은 이제 이게 국세보다 이게 우선한다라는 거다, 그죠? 먼저 충당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이제 담보로 잡은 이제 전세권은 내가 전세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전세 보증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전세 보증금이나 질권, 내가 이제 주식 같은 거, 저당 잡는 거, 담보로 잡는 거를 질권 설정한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돈 빌려줄 때 저당 잡는다라고 하고 주식 같은 거, 증권을 담보로 잡는 걸 질권을 설정한다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법정 기일 전에 이미 내가 그에 대한 권한이 있어. 그런 권한이 있는 것들, 이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다음에 말 그대로 우선 변제 임차 보증금, 이제 월세 보증금 같은 거, 다음 우선 변제 임금 채권, 월급, 그런 것들은 먼저 떼갈 수 있다, 국세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외 이런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다, 그죠? 이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와 심판입니다. 이제 내가 좀 억울해. 나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억울한 거라. 그래서 좀 내가 이의를 제기해보자 라는 게 이제 이의 신청입니다. 처분청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그죠? 내 관할 세무서에 나 이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게 이의 신청이고, 이의 신청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략 가능하면 이의 신청 생략 가능하면 다음 게 이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입니다. 이걸 지금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우리 세금과 관련해서는 바로 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요것부터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든 아니면 이거는 생략 가능하니까 바로 이거를 하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 전 단계로 해야 되는 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다. 둘 중에 하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심사청구는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청구하는 거고요.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그러니까 내가 조세심판원장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일렀는데 안 돼. 그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꼰지르는 거죠. 이제 할아버지한테 꼰지르느냐 할머니한테 꼰지르느냐 그 차이다.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총 이런 아이들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겠다. 난 세금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생략 가능하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이 불가능하다.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제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방금 봤지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취소 소송의 전제 요건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 하나는 해야 돼. 하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제 법에 이제 판사님한테 이제 가는 거죠, 그냥. 판사님한테 가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 내용도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이제 국세기본법 말대로 이제 정말 가장 큰 틀에 대해서 살펴본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장 내용이죠. 소득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거의 총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의의입니다. 우리 이제 소득이란 건 일정 기간 내에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을 우리는 소득이라고 하고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이제 세금을 걷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그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종합해서 과세하겠다. 종합소득세 제도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 법인세, 법인의 이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이제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원천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어디서,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서 법에서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2배사 근연기라고 한다, 그죠? 주로 이제 이렇게 거의 가르쳐 줍니다. 거의 공식처럼 알려줍니다. 2배사 근연기. 앞글자만 딴 거죠. 그래서 이자 소득, 그다음에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그다음에 기타 소득입니다. 이렇게 이제 6가지. 이 기타 소득에는 뭐 복권 당첨된 거라든지, 그죠?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저작권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죠. 어쨌든 요 6가지 열거되어 있는 이 6가지 그 이외의 소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세금이 안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제 그 소득 원천설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요 6개의 소득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6개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겠다라는 거죠. 5월 1일 날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 다음에 이거다. 그죠?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증가세래요. 모르겠고 법인의 소득이 법인의 자산이 1억에서 1억 뭐 3천이 되었다. 법인의 자산이 1억에서 1억 3천이 증가했다. 자산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3천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내라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게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뭐 원천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자산이 증가했으면 세금 내라. 증가한 만큼 증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와 배당 소득도 예외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고 네가 이자 받았거나 배당 받았다라고 하면 일단 세금 내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소득 원천설이라고 하면 또 좀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원천설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또 순자산 증가설을 좀 이렇게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가볍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배사 근연기는 좀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2배사 근연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류과세라는 용어와 분리과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분리과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방금 봤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 두 개를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하거든요.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금융소득은 일단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하지 않아요.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는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킵니다. 종결시켜요. 이걸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원천징수라는 단어가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냥 세금을 떼서 나라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 이자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 저축을 했어요. 그 이제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가지고 그 이제 우리 이자 소득세가 총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15.4%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천 징수 세율이 14%예요. 이장소득세, 배당소득세 14%인데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붙어가지고 14%에 10%니까 1.4가 붙어서 15.4가 되는 거예요. 15.4. 어쨌든 이렇게 이제 15.4%만큼.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15만 4천 원은 은행에서 알아서 떼서 나라에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령하는 거는 84만 6천 원. 그러니까 내가 따로 세금을 낼 건 없어요. 그렇게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나라에다 납부하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 소득은 14%. 그리고 비거주자,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랑 조세 협약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이다라고 하면 제한세율, 비거주자. 그러지 아니한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20%. 원천징수 세율은 20%. 여기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 지방교육세 2% 붙으면 22%가 되겠죠. 20%에 10%니까 2% 붙으면.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리과세고요. 그럼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 그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이제 합산해서 종합과세됩니다. 그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죠. 뒤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과세라는 건 이제 따로 분류하겠다. 이런 종합소득과 따로 이제 따로 빼겠다라는 거죠. 왜? 퇴직소득, 근로소득자 중에서 퇴직하는 사람한테만, 퇴직금 같은 거니까 퇴직하는 사람한테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다, 그죠? 또 누구나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이건 퇴직소득이라고 따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양도소득은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비싸게 팔았을 때, 즉 쉽게 이야기하면 매매 차익이 생겼을 때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인데, 웬만한 제품들은 다 새 제품이 비싸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 회원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죠?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가 산 것보다 잘해서 비싸게 팔았을 때 생기는 거니까 요것도, 그죠? 경상소득이 아니다. 또 누구나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가 새로 생긴 게 있다, 그죠?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게 새로 이제 생겼죠. 그래서 2023년부터 부과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주식 매매 차익이 비과세였다, 그죠? 일반 이제 소액주주들 매매 차익이 비과세였는데 이제 세금을 때릴 거 아닙니까? 파생상품이라, 그죠? 그래서 뭐 파생상품은 지금도 뭐 부과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신설됩니다. 이 금융투자소득도 따로 분류과세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법에는 소득세법에는 들어가 있다, 그죠? 이렇게 용어가 금융투자소득 따로 분류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열거주이고요.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겠다. 뭐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뭐 연금소득만,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자라든지, 아니면 원천징수하는 뭐 이제 사업소득, 그러니까 뭐 보험설계사분들의 그런 사업소득만 있는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외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신고 납부고, 개인 단위 주의고요. 누진, 제가 이야기했죠. 금액별 우리 총 6에서 지금 현재는 45%까지 과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6%, 1200에서 4600까지는 뭐 15%, 4600에서 8800까지는 24%뭐 이런 식으로 누진 세율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소지 과세제도입니다. 소득 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에 따라서 주소지에서 바로 과세한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만약에 중간에 사망하거나 출국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그 해당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특징까지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섹션,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럼 누가 거주자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그러니까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살고 있는 사람, 거소를 둔 자. 6개월이다, 그죠? 거의 6개월. 183일입니다, 정확하게. 요 사람들이 이제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게 정확하게 이제 적용되는 거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방식, 우리 앞에 잠깐 봤지만 뭐 제한 세율이나, 그죠? 조세 협약을 맺고 있었다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요, 세금이.
자, 그럼 이제 세부 내용 보면 그러니까 주소 여부를 판정할 때 교재 잠깐 한번 봐보세요. 그 납세 의무자 섹션 4번 납세 의무자의 밑에 보면 그 표가 있다 그죠? 주소 여부의 판정에. 그래서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직업. 그러면은 이제 주소를 가졌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직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데 아무래도 가족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떠나겠어요, 그죠?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보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그다음에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는 우리나라 사람일지라도 그냥 국내 주소가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비거주자로 이제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것들 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타고 있는 이제 그 직원이 아니라 선박 선원들이라고 하죠. 선원들. 아니면 이제 항공기 승무원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외국 항공사에 있어가지고 외국에 많이 나가는 이 사람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도대체라고 했을 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판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뭐 대사관 직원이라든지, 그죠? 거주자. 그리고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그냥 거주자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하는 거. 사실 이 부분은 FP 시험에서는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은행 FP나 이런 시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AFPK, 뭐 CFP 이런 시험에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참고로 그래서 이 정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하는 거 그냥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입니다. 넘어가서 원천징수 섹션 5번. 자, 의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차감한 잔액만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우리는 원천징수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 은행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은행. 그래서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 아까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아까 분리과세하는. 그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예납적 원천징수는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원천징수인데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때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미 원천징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덜 내겠죠. 빼겠죠.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나에 해당되게 되겠죠. 그래서 납부기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앞에서 봤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다가 납부하면 되겠다.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들은 입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섹션이죠. 7번 섹션 소득의 구분, 계산구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큰 틀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 이 부분은 사실 뭐 직장인인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알고 있을 부분인 거고요. 아니더라도 이건 이제 실생활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험 출제 여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자, 일단 아까 2배사 근연기 있었다 그죠? 2배사 근연기.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죠?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6가지를 다 합하면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근데 뭐 사업소득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치킨을 튀겨서 연매출이 뭐 3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 3억이 다 내 소득이에요? 아니죠. 왜? 나는 월세도 내야 되죠. 다음에 원재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닭, 생닭, 다음에 그 기름 많이 쓰니까 그 기름, 다음에 내가 알바 쓰고 이러면 그죠? 그 오토바이도 사야 되고 오토바이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냥 뭉땅그려서 필요 경비라고 해보자 그죠? 필요 경비. 그래서 이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줘야 돼. 왜? 필요 경비는 내 소득이 아니니까. 그래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걸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 참고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죠. 왜?
얘는 필요 경비가 없어요. 내가 이자 받는데 배당 받는데 뭐 기름 넣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 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곧 금융소득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근데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 근로소득은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고 있어요. 빼주는 게 있어. 그거 빼주고요. 연금이나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 이제 빼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 경비, 그 차감한 게 이제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차감한 거. 종합소득에서, 그러니까 간단히 이해해서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게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냥 소득이란 말과 소득금액이란 용어는 다른 용어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득금액이 끝이냐 또 그러면 그게 아니다. 여기서 또 뺀다. 뭐 소득공제해 주는 게 있더라. 대표적인 게 이제 인적공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150만 원, 뭐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 150만 원. 그리고 이제 추가공제라고 해서 이제 그 부양하는 가족이 노인이 있다. 아니면은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또 추가로 얼마. 뭐 장애인이 있다. 또 추가로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인적공제부터 해서 물적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까지 빼주면 비로소 이제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금액이 산출된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종합소득 세율을 곱하겠다라는 겁니다. 종합소득 세율.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진세라고 했다 그죠? 1,200만 원까지가 경우에는 6%. 1200에서 4600까지는 15%, 그다음에 4600부터 8800까지는 24%, 8800부터 1억 5천까지는 35%, 1억 5천부터 뭐 3억까지는 38%, 3억에서 5억까지는 40%,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10억 초과 되는 부분은 45%, 뭐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최고 세율이 45%고 최저 세율이 6%라는 거 정도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율.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이니까 요 구간이네. 그러면 15% 곱해서 300만 원이네. 이게 아니고요. 누진세율은 계산하는 게 1,200만 원까지는 6%라고요. 그러니까 72만 원 더하기 1,200에 6%. 나머지 이제 1,200을 초과하는 8천만 원에 대해서 는 요 15%, 그러니까 120만 원이죠. 그래서 192만 원이다 말입니다. 192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그래서 이게 2천만 원이라면 192만 원이라는 세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참고로 이거 뭐 어차피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참고로 외울 때 좀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면 나름대로 개발한 건데 6, 15, 24, 35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이게 33이었거든. 또 옛날엔 간단한데 지금 8개까지 나눠가지고 이 정부가 그죠. 뭐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0, 그러니까 뒷자리는 6, 5, 4, 3으로 옛날에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0, 1, 2, 3으로 늘어났어. 앞에는. 근데 이렇게 외웠지.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기똥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웠는데 저는 외웠는데 지금은 이제 35로 돼버렸어요. 이게. 35로 돼버리고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참고로 6, 15, 24까지는 그렇게 외우면 된다는 거. 6, 5, 4, 0, 1, 2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거죠. 주로 이제 대부분 우리 직장인들 그죠? 뭐 요 안에서 끝나잖아요. 우리가 뭐 요 구간 보겠어요. 뭐 그죠? 우리는 요 구간에서 해결되니까 이 정도 그냥 참고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산출세액이고요. 그럼 이거 세금 내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들 마찬가지 근로세액공제가 또 있고요. 아니면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뭐 배당세액공제라든지 세액공제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또 있습니다. 종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세액공제 빼고 나면은 그게 이제 실제로 결정세액, 내가 냈어야 되는 이제 세금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뭐냐면 그냥 내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동으로 확정되면서 이제 갑근세라고 해서 갑종근로소득세죠. 갑근세라고 해서 회사가 알아서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가지고 나 대신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미 기납부 세액이 있어요. 기납부 세액.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내가 12월 30일 끝나고 나서 요게 자동으로 확정되면서 결정세액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비교해가지고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토해내야 되는 그걸 우리는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그죠? 그 이제 뭐 제13회 월급이라고 하는데 두부로 이제 돌려받죠. 회사가 그렇게 이제 덜 내지는 않도록 월급을 책정하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제 신입사원이 부양가족 없고 막 그랬을 때 어쩌다가 그죠? 뭐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저도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뭐 다 돌려받는다길래 좋다고 했는데 저도 한 8만 얼마인가 제가 토해냈었거든요. 어쨌든 뭐 대부분 돌려받죠.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연말정산이다. 그래서 요 구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운다라기보다는 실제 그죠?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요 소득세 구간도 알 필요는 없는데 소득세율은 이거는 뭐 시험에 대비해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6, 15, 24까지는 우리 이제 연봉에서 그죠? 내 세금이 이 정도 계산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게끔 알아두시고 시험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6에서 한 45% 정도 구간이구나. 지금 현재는 또 이건 또 워낙 또 잘 바뀌니까 또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득세 보면 되겠네요.